생로병사의 현장. 한켠에서는 신생아 탄생과 완치의 기쁨이 있고 또 한켠에서는 사별의 슬픔을 만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기쁨보다는 아픔과 슬픔이 더 많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인생 토크 사회상 만난 기쁨.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미세신경수술이라는 어려운 분야를 개척하며 재생의사의 삶을 살아온 김상수 박사 초대했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박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많은 환자들과 함께 치료하시냐고 분주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새롭게 시작한 중풍 환자 수술 이걸 매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 환자는 12살 때 이제 중풍이 와가지고 네. 지금 2년 지난 환자인데 걷지도 못하고 말도 좀 서투르고 이렇게 굉장히 심한 환자인데 네. 지난 화요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됐잖아요. 네. 근데 며칠 됐는데 그 엄마가 얘기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너무 얘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선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또 팔, 다리 이런 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아침에 회진하고 오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 이렇게 환자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볼 때 박사님 굉장히 보람이 클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때늦게 또 새롭게 개업을 했는데 수술할 때는 굉장히 아이고 이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후회하다가도 환자들이 좋아진 것 보면 보람을 느끼고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교도님들 가운데에서는 교단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믿음과 존경을 받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박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수 박사님은 미세신경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최근에는 뇌졸중 환자의 손과 팔 마비를 치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술인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뇌졸중이 뇌에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반대편 팔다리가 마비되거든요. 그런데 뇌 수술은 이제 혈관이 터졌을 때 하는 거고 저희들 이 새로운 수술은 네. 머리 병이 다 낫고 예. 재활 치료를 할 때 그때 하는 수술인데 네. 목 부위에서는 수술입니다. 결국은 뇌세포가 팔, 다리로 신경이 갈 때는 목 부위 신경을 통해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목 부위, 중간 부위에서 신경 방향을 정상뇌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쉽게 생각해서 뇌졸중은 뇌에 오는 질환인데 뇌가 아닌 다른 곳을 수술을 해서 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가요? 뇌졸중은 뇌세포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가 피를 못 먹으니까 죽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뇌종양으로 그 세포가 압박돼 가지고 뇌세포가 죽은 건데 네. 뇌세포가 죽었을 때 이것을 새로 수술해 가지고 낫게 하거나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 네. 네. 그래서 뇌 수술은 이제 불가능하고 현재는 물론 이제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발이 될 걸 기대하는데 그래서 뇌는 안 되고 중간에서 결국 뇌신경이 결국 목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고 뇌신경이 허리를 통해서 발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팔로 가는 목에서 중간에서 이제 네. 이 수술은 뇌가 한쪽은 정상일 때 해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목 부위에서 병든 뇌에서 오는 길을 정상뇌로 이렇게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뇌졸중이 오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이제 혈관계통 질환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혈압 관리를 잘 못하면 네. 터지거나 또는 막히거나 네. 네, 이런 심장 원인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뇌졸중이 올 때 특별한 증상이나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졸중이 왔을 때는 바로 그때 뇌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정신을 잃기도 하고 반대편 사지가 마비되기도 하고 네. 이런 이제 급성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기 때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출혈이 되면 그 출혈을 빼내야 되고 네. 혈관이 막혔으면 혈관을 뚫는 약물 치료를 하고 이렇게 예. 급성기를 지난 다음에 대개 한 5, 6개월 지나면 네. 뇌 병변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6개월이나 1년 됐을 때부터는 이제 재활 치료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 새로운 네. 수술을 네. 하고 재활 치료를 하면 네. 그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네. 앞서 뇌졸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뇌의 질환인데 손과 팔이 이렇게 마비되는 증상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지금 손이나 발의 신경은 모두 뿌리가 네. 척추와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뇌세포 그 명령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밑에 팔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이 정상이더라 해도 네. 네. 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뇌와 연결이 돼 있다는 모든 그런 것이 생각이 모든 드는데. 팔다리 네. 신경은 네. 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박사님이 이런 특별한 수술을 하기 이전에는 이 뇌졸중은 주로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네, 그건 뇌 그 혈관이나 이런 걸 치료한 다음에는 이제 재활 치료, 이제 침이나 또는 양방에서 재활 치료 이런 치료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손이 이렇게 기형이 돼 있으면 거기 손가락 신경이나 이런 걸 수술하는 일부 기능을 좋게 하는 수술은 있었는데 네. 그건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좋고 그러진 않아요. 네. 또 경직이 있으면 보톡스 치료 이런 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계속 좋아지고 그런 치료는 네.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단한 물리치료나 주사, 침 등으로 네.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네.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박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뇌졸중 치료법을 이렇게 찾게 되셨습니까? 이게 작년 가을쯤 되는데요. 평소에도 저하고 주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중국 상해에 화산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닥터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원광대학에 있을 때 네. 저한테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저도 이제 그 화산병원 가서 공부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병원인데 거기서 이 수술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가 닥터수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이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네. 제가 가서 예. 작년 가을에 예.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도 이걸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환자 6명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결과가 확실히 좋구나 하고 이제 이 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이 수술의 어떤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뇌세포, 병든 뇌세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이 정상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든 팔 쪽 신경을 정상뇌 쪽으로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예. 길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병든 팔도 정상뇌의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평소에 제대로 쓰던 팔이나 손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이제 정상손은 전혀 문제가 없게 그런 신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경을 이용해서 양쪽 이렇게. 네. 보통 얼른 생각하기에는 뇌가 손상됐으면 뇌를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네. 되는데 또 네. 다른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네. 이 신경 이식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경 이식은 이제 그 죽어 있는 신경에 살아 있는 신경, 예를 들어서 나무 뿌리가 죽으면
나무를 뿌리가 살아있는 신경에 이렇게 접붙이잖아요.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죽은 신경에다가 살아있는 신경을 가서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예. 이제 그게 신경 이식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인체가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계기로 예.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한쪽 팔에 이렇게 그 신경을 이식을 해도 예. 이 팔 기능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신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보조 기능을 하는 신경이 있다는 게 네. 너무 신기했어요. 예. 이번 수술이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실제로 이 치료 경과를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치료해 보시면서. 네, 지금 제가 7월 달에 처음 수술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뭐 이건 1년, 2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은 그 다음 날부터 그 병든 손이 따뜻해진다든지 예. 또 팔을 기능을 좋으라고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발 기능이 좋아서 이렇게 걷는 게 좋아진다든지 예. 이렇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 2년간 봐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놨는데 2년 후에는 이 혼자서 옷도 입고 혼자서 생활도 하고 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도 이렇게 하는 걸 봤고 예. 제가 직접 보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1, 2년 후에는 가족의 도움 없이 본인이 이 생활할 수 있겠지 않느냐 이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 신경은 조금만 잘못돼도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실제 수술하면서 늘 유념하는 부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신경은 이게 단단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세포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손상이 가도 그 신경이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 수술은 필연적으로 그 현미경 수술이라고 미세외과 수술, 예.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신경도 있어주고 네. 이식도 하고 이렇게 예. 미세외과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뇌졸중을 평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가지 예. 혈압을 잘 조정하고 심장에 무슨 부정맥이 있다거나 이런 걸 잘 조정을 하고 그렇다면은 많이 예방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 현대에서는 뭐 음식물 가지고 부족해서 병이 생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 원불교의 자랑인 마음 공부가 네.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예. 현대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게 살 수는 없고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자기가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준다면 이 중풍 이런 게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몸과 마음. 때문에 이 네, 마음을 네. 잘 또 치료하는 것도 네, 우리의 그 뭐 예. 심신작용에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뭐 컴퓨터 전문가나 또 연주가 운동선수처럼 팔을 많이 쓰는 분들도 또 이렇게 팔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병인데 이것도 그 자세에 따라서 음악가나 이런 자세에 따라서 이 상완신경쪽에 눌리는 병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의학 용어로는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흉곽출구에 그 상완신경쪽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눌리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아프고 이런 병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병도 상완신경총에 오는 병 중에 하나에서 제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상완신경총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상완신경총은 이 목에서 이 겨드랑이까지 그 신경을 상완신경총 그런데 총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부르면 다발이거든요. 네. 이게 팔이나 손으로 가는 수십 개의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이 네. 이 상완신경총. 모형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조금 구체적으로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목뼈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건 이제 1번 늑골,
그리고 여기에 팔이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근육을 젖히면 이 모든 팔로 가는 수십 개의 신경이 이렇게 신경이 5뿌리로 모여 있어요. 그 5뿌리가 또 세 가닥으로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다발, 상완신경총 다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팔다리 다치면 신경 하나만 끊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치면 모든 신경이 다 다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팔이 완전 마비가 돼요. 그리고 아까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은 예. 이게 끊어지진 않은데 눌릴 때가 있어요. 아. 자세에 따라서. 예. 그러면 이제 갑자기 팔에 힘이 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를 벗어나면 또 네. 풀리고. 네. 이런 병이 아까 그 흉곽출구증후군이라고. 네. 이 단순히 눌리는 것뿐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눌릴 때는 예. 정상 그 해부학 구조가 아닐 때가 많아요. 신경 사이에 무슨 혈관이 있거나 네. 근육이 새로 있거나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30, 40대에 활동이 많아지고 예. 직업상 이제 자세가 좀 틀어지고 특히 치과 의사들이 많아요. 아, 치과 의사. 예. 그래서 이것은 상완신경총이 끊어진 건 아니고 눌려서 생기는 눌리는 네. 병. 팔을 주로 팔을 많이 쓰는 쓰고 분들이. 예. 고개를 이렇게 틀고 이렇게 예. 하는 직업군. 근데 이 상완신경총 손상은 MRI나 CT 같은 이 첨단 장비로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이제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끊기고 뽑히고 그럴 때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분 손상 그리고 아까 그 흉곽출구증후군 같이 이렇게 눌렸을 때 이때는 MRI나 CT나 뭐 근전도 정기검사 이런 데 전혀 안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옛날 의사들 같이 만져보고 또 두드려 보고 어디가 아픈가 보고 또 바로 첫 번째 만났을 때 진단을 못 붙여요. 약도 써보고 또 다음에 또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쭉 경과를 보면서 진단을 붙이는데 네. 더 확실한 방법은 이 부위가 아프고 손이 마비됐는데 목 디스크도 아니고 어깨 병도 아니고 그러면 이 병을 생각을 일단 해봐야 돼요. 예, 그렇군요.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나도 상완신경총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네네.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 네. 대표적인 증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같이 아직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 MRI, CT, 근전도 모든 검사에 정상입니다. 이런데 본인이 아플 때는 일단 이 병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치료 원리대로 이것도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중풍 환자 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같은 상완신경총에서 하는 수술이지만 아까 흉곽출구증후군 같이 눌렸다 하면 눌린 것만 없애져 버리면 되고요. 또 상완신경총이 손상됐으면 그 신경을 이렇게 이식도 하고 이렇게 그 중풍 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완신경총 연결 수술이 효과를 보이는 환자군이 있다고요? 네, 네. 이제 상완신경총이 다치면 그 마비 형태가 세 가지거든요. 이 어깨 쪽이 마비된 사람이 있고, 팔 쪽이 마비된, 손 쪽이 마비된 사람이 있고, 완전 마비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깨 쪽이 마비된 환자들은 저희들이 신경 이서 놓으면 거의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요. 네. 그리고 손이 마비된 사람이나 전체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은 어깨나 팔꿈치까지는 많이 회복이 돼요. 손가락까지 회복이 된 사람들은 조금 퍼센트가 낮지만 아무튼 상완신경총 그 수술이 지금도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분야가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완신경총 손상이 출산하면서 또 네. 이루어지는 경우도 네.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신생아들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생아도 그 성인들이 상완신경총 다쳤을 때하고 똑같은 이론을 하는데 그래도 신생아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성인들은 다치고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우리가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생아들은 조금 더 관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이 다쳤어도 자동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수술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한 3개월 보고 회복이 안 되면 수술 들어가는데 신생아들은 저는 6개월까지도 보고 어떨 때는 돌까지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 수술을 들어갑니다. 네. 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이 아기들한테 있다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 신경이 총이면 여러 신경이잖아요. 그 중에서 적게 다친 신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동 회복이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상완신경총 수술을 한 이후에도 환자들이 또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신경총 수술을 해놓으면 신경이 그 재생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결국 그 신경이 들어가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까지는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활 치료 중요하고 신경 재생에 가장 안 좋은 게 담배거든요. 이 담배 자기가 피는 것도 안 좋고 간접 흡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가 신경 재생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잘 섭취하고 이렇게. 네.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수술 이후에도 예, 노력과 또 네, 본인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런 문제들이 상완신경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상완신경총에 문제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상완신경총 문제는 뭐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신경이 망가지는 신경 손상이 있고 네. 그런 큰 사고 없이 직업적으로 자세나 이런 게 불량해 가지고 신경총이 눌리는 병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경우는 신경을 이식해 주거나 또 다른 좋은 신경을 연결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눌리는 병,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병은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거예요. 네. 손상이 없이. 네. 눌릴 때만. 그리고 눌린 게 없어지면 또 이제 정상같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업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치과 의사들, 미국의 치과 의사들 통계가 29%가 이 흉곽출구 증후군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손을 올리고 하는 직업, 뭐 미장원이나 자동차 수리공, 네. 또 음악가들 이런 분들이 원인이 없이 이게 이제 팔이 마비되고 아프고 그런 병이 흉곽출구 증후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현대 의료 장비인 MRI나 CT나 근전도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MRI, CT도 그 자기들이 100% 다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약 95%를 질병을 찾아내면 5% 속에 들어간 게 이 흉곽출구 증후군이에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아프니까 되게 큰 병원 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모든 검사를 해도 전부 정상이기 때문에 결국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정신과 가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굿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예. 또 어떤 병원에서는 뇌에서 예. 파킨슨 이게 흉곽출구 증후군이 오래 가면요 손도 떨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뇌 파킨슨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좀 고약한 병이에요. 네. 그래서 흉곽출구 증후군 환자들이 대부분 아주 고생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 환자가 20년간을 네. 이렇게 좋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큰 병원 다 다녀도 전부 이제 정상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분이 30대 때 이 병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20년이니까 50대잖아요. 50대까지도 계속 이렇게 시달리니까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앞으로 또 낯설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을 살아야 될 목표도 없어지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해가지고 자살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또 특이하게 이 팔다리 4개가 다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호흡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호흡병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내과에 보내봤는데 그건 또 정상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흉곽출구증후군을 이건 흉곽출구증후군 수술을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네. 한쪽 수술을 오른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웃고 앉았으면서 네 개가 다 좋아진 거예요. 네. 팔다리 네 개가. 네. 그래서 흉곽출구증후군은 그 사람마다 증상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아픈 증상도 다르고 그러나 수술해서 치료되면 대부분 그 이튿날부터 네.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완신경총이 눌렸다 풀렸다 이럴 때 나오는 병이 흉곽출구증후군입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면 호전이 빠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예. 신경이 손상된 게 아니고 눌렸을 뿐이니까 눌리는 것만 없애줘 버리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손이나 팔에 마비가 오는 증세가 있을 때 이것을 상완신경총 손상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신경이 이제 손상됐을 때는 완전히 팔을 못 쓰거든요. 네. 감각도 없어지고. 근데 신경총이 손상은 안 되고 아까 눌렸을 때는 움직이긴 하는데 힘이 약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완신경총 손상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통증이 있어요. 상완신경총 환자들이. 신경은 완전히 다 끊어졌는데도 통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어디가 팔다리가 아프면 진통제 먹잖아요. 그렇죠. 진통제는 그 신경 기능을 떨쳐주는 역할을 해요. 이 상완신경총 환자는 신경이 다 끊어져서 신경 증상이 운동이나 감각이 전혀 없는데 통증은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환상통 같이. 네. 그래서 상완신경총 환자들이 통증은 진통제 갖고 듣질 않아요. 네. 그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통증은 있지만 이게 상완신경총인지 어쩐지 모르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20년 고생하고 예.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앞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박사님 수술을 받으면서 또 쾌유한 분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또 좋아진 사례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오래 통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결국은 이제 결국 의사 선생님들이 마약까지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약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결국 마약으로 통증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상완신경총으로 통증이 왔을 때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네. 손을 잡으면서 지금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런데 아픈 걸 느끼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머리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지 팔에서 통증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통증이 나올 때는 그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지 취미 생활에 몰두를 하면 통증이 없어져요. 못 네. 느끼는 거예요. 네. 환상통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통제를 또 전혀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냥 그 환자들이 진통제를 먹어야지 통증이 없어진다고 이제 그 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도 가장 그 약한 걸 쓰면서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건 여기서 느낀 게 아니라 여기서 머리에서 느낀 거다. 예. 이렇게 해주면 대부분 그 마약을 띠고 예. 통증을 없앨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박사님을 찾아왔던 많은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부류의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치료받고 또 회복되는 환자,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파리에서 그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하는 도중에 이 팔이 마비된 거예요. 바이올린을 이렇게 들기만 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그 통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파리에서도 유명한 병원 다 다녀도 안 되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큰 병원 다녀도 병을 못 찾아가지고 거의 폐인 같이 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바이올린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 애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50대 후반때 저를 만나가지고 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통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밝아졌는데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피아니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피아노만 치려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도 제가 그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수술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느 대학 교수 하면서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을 통해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고 네, 있다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손과 팔에 통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이제 병원을 와야죠. 와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 집에서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진통제 되게 있잖아요. 타일레놀 같은 거 우리 상비약 있잖아요. 그거 먹고도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일단 병원을 찾아와야죠. 네, 예.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국내 최초로 상완신경총 연결 수술을 성공하셨고 미세신경 수술 분야에서도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신경 수술하는 전문의는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아직 뭐 국내에서도 물론 드물고 세계적으로도 이 상완신경총 하시는 의사분들 세계 모임을 가도 다른 학회 같이 막 몇천 명 모이고 그러진 않고요. 몇백, 한 2, 300 정도. 그리고 이 상완신경총을 각국의 대표 의사들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누구, 대만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한국에는 뭐 예. 김상수 이런 식으로 네. 되게 서로 알고 있을 정도로 예. 숫자가 적습니다. 예,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과 수술 중에서 이 현미경을 쓰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미세외과 수술이란 게 어느 의사 선생님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한번 본다고 바로 이렇게 자기가 또 흉내 낼 수 있는 수술도 아니어서 요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 배우려고 안 해요. 예. 젊은 의사 선생님들 쉽게 해서 쉽게 돈 벌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뜻을 세우고 이렇게 몇 년을 투자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 박사님께서 미세 신경 분야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남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교수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이에요. 1970년도 중반은 세계적으로 그 미세외과 수술이 나와가지고 이 손가락 잘린 걸 붙이고 막 이런 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막 그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미세외과 수술을 해야지 하면은 신문에도 이름도 나가 막 그럴 정도로 토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전남대학교 제 선생님들이 예. 제가 제일 젊으니까 김상수 선생님 마이크로 서저리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게 됐어요. 예, 그렇군요. 당시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생으로 가게 되셨어요? 네. 이제 1979년도에 그때는 외국 나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니까. 근데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정부 장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예.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 가게 됐는데 비엔나 의과대학에 대한 정보도 그때는 지금같이 알 수가 없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네. 이 상완신경총 수술을 하는 세계적인 대가가 거기가 계신 거예요. 밀레시 교수라고. 네.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상완신경총 수술을 하신 교수분이 2분밖에 없었어요. 비엔나의 밀레시, 제가 배웠던 스승, 그 다음에 스위스의 나라카스라고 2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에 있는 교수들도 네. 거기 와서 보고 배우고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네. 1970년대에 아직 국내 의료 기술은 그리 높지 않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당시 해외에서 보고 접한 이 의료 기술 현황은 어땠습니까? 70년대요. 아,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제가 비엔나 가서 예. 이렇게 그 상가를 이렇게 가는데 쇼윈도에 있는 상품들이 전혀 우리나라에서 못 본 상품들만 있고 예. 우리나라 그렇게 아직은 개발이 안 될 때였어요. 그리고 의료 기술도 거기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곳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김상수 박사님을 만드는데 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밀레스 교수한테 배운 수술, 그게 이제 저는 실은 그 배우면서도 이제 미세외과 수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손가락이 잘리면 붙이는 것, 또 뭐 근육이 상하면 근육 옮기는 것, 그 피부가 없으면 피부를 옮기는 것,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미세외과 수술의 마지막 단계가 이게 신경수술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밀레시 교수한테 배우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면은 내가 이걸 잘 쓸 수 있을려는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상완신경증 환자가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예, 그렇군요. 그리고 1980년 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상완신경총이 손상된 환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셨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79년도에 비엔나 갔다가 80년 7월에 돌아왔거든요. 민주화운동이 80년 5월 18일이잖아요. 민주화운동 다음에 제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비엔나에서 배우면서도 예. 아, 이걸 한국에 가서 이런 환자를 내가 볼 수 있을라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졌었는데 와보니까 그 민주화운동 때 총을 맞아가지고 이게 상완신경증을 총 맞아 손상된 환자가 5명이 누워 있더라고요. 네. 어린애도 누워 있고 제일교포도 누워 있고. 아, 그래서 이거 그 제가 배워왔던 수술을 그 5명한테 전부 했죠. 네. 이게 민주화 운동 자체는 비극이지만 저한테는 상완신경증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첫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그 당시 수술 장비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술하셨어요? 이건 미세외과 수술은요, 무슨 큰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수공업입니다. 수공업. 예. 수술 현미경만 있으면 이렇게 그 확대해서 모든 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예. 수술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또 박사님도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내가 와서 광주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 12층이었거든요. 여기 딱 보니까 광주 하늘이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비엔나 가기 전에 제 의사 가운을 이제 제 옷장에 걸어놓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총알이 2개가 박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광주 사태를 대강 추측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제 그때는 젊어가지고 환자 치료 그 보람도 느꼈지만 그보다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완신경증 수술을 해서 발표할 수 있다 이런 게 더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학회 때 가서 발표하고 그랬죠. 네, 그렇군요. 그 밖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기억나는 일화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뭐 많은 환자들 했지만 가장 이제 좀 보람된 환자가 정경화 선생, 바이올리니스트. 그분이 하루는 갑자기 제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손이 아파서 그 연주를 한 5년간 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수술합시다 해가지고 수술했거든요. 지금은 그 손이 다 나아가지고 엄청나게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연주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저를 굉장히 믿고 지금도 저를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다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예. 좀 보람되기도 하고 예. 그 최근에 무슨 바하의 무반주 6곡을 그 미국 카네기홀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6곡을 동시에 한 사람은 참 드물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연주회 끝나면요 저한테 꼭 문자 넣어요.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받으면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볼 때마다 또 뿌듯하고 네, 보람이 네, 클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완신경총 분야에 매진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상완신경총은 미세 수술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 수술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섬세한 수술을 할 때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지요. 보통 적어도 2시간, 좀 긴 것은 6시간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완신경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미경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큰 힘을 쓰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꾸준히 6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큰 힘을 써야 된다면 못 버텼겠죠.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그런 수술일 것 집중입니다. 같아요. 네. 예. 뭐 우리 원불교식으로 오면 선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심으로 모아서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내 최고 권위자로 또 해외에서도 의술을 배우러 오는 선구자로 살면서 늘 잊지 않고 있는 마음의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그 원광대학 와가지고 원불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교전을 읽어보는데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분이 구타원 법사님이었어요. 이공주 법사님. 예. 이공주 법사님 그때 살아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의료원의 교무님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그 간호부장하신 노성자 교무님한테 이공주 법사님 만날 수 없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안내해가지고 이공주 법사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이제 수도원에 계시다가 서울 또 와 계시고 그때 당시는 휠체어 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돼서 자주 찾아뵀죠. 그러다가 하루는 그때 당시 제가 원광대 왔을 때는요. 현미경 수술하는 분이 서울의 경희대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네. 이게 소위 한강 이남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환자가 왔거든요. 모든 뭐 경상도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왔어요. 그래서 구타원 법사님 내가 너무 환자들이 많이 와서 이거 좀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타원 법사님 뭐라고 하시냐. 에이 그거 뭐 힘들다고 상 내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어요. 이건 참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찾아준 걸 고맙게 알고 열심히 해서 이게 제 복도 짓고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생에는 내가 의료로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해서 소위 재생의세 이런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 구타원 법사님 말씀 듣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재생의세는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더 확인해 주신 분이 대산종사님이세요. 네, 그렇군요. 네. 소대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세우신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는 교화와 교육 또 자선의 이 3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 하나로 병원을 통한 의료교화를 들 수 있는데요. 김상수 박사님은 원광대학교 의료원에 오시면서 그 뜻을 더 의미 있게 키워갔습니다. 박사님과 원광의료원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네, 이제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정연태 교수님이라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님이 전남대에 같이 있다가 그분이 먼저 원광대학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당시 그 박길진 총장님, 숭사님, 숭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나보다 꼭 원광대학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광대학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원광의료원도 와서 보고
온강의료원이 이 정도로 새롭게 짓고 있으면 내가 와서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이제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결정을 하고 보니까 저희 처가가 원래 영광 백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이 그 승사님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이 그럼 그 총장님 잘 안다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찾아보니까 예사님 또 성타원 종사님, 성타원님, 이성신 다 우리 일가더라고요. 처가로.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온강의료원에 오게 됐습니다. 네, 원불교를 세우신 소태선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대각을 하시는 곳이 또 영광이기도 해서 더 의미가 깊고 또 알고 보니까 많은 종사님들과 인연을 맺고 계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원광대 의료원장 시절에 외과 수술로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고 최첨단 병원으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병원장으로 계시면서 특별히 생각했던 어떤 운영 방안은 어떤 거였나요? 이제 병원장 전에 제가 정형외과 과장으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강 이남에서 미세외과 수술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다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정형외과 환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예. 대학병원 그 비교를 해도 그렇게 이제 많았는데, 제가 와서 온강대학을 와서 보니까 한방병원이 있더라고요. 한의과대학이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이게 한의과하고 우리 의과대하고 합해가지고 뭔 품목을 만들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젊었을 때인데 40대니까 내가 하는 신경수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나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양한방을 합해서 뭔가 만들면 우리 온강의료원이 시골에 있지만 뭔가 좋은 품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대산 정사님께서 이 양한방 해봐라,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예. 박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국내 유일의 신경손상 전문병원으로 명성을 떨치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한참 동안, 이게 작년 2016년이죠. 그 전까지는 이 상완신경총을 제가 거의 우리나라 환자를 거의 했고, 경희대에서 조금 했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 2016년부터는 지금 아산병원하고 몇 군데 젊은 의사들이 상완신경총 클리닉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독점을 한 거죠. 신경수술은. 근데 상완신경총뿐만 아니라 이런 팔다리에 있는 모든 신경 환자들은 거의 저희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초로 상완신경총 연결 수술에 성공한 미세신경 수술의 선구자 김상수 박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